뜻하지 않게 비위 의혹이 불거지고 그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하라는 야당의 요구가 거센데 청와대와 여당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조계 삼성이라 불리는 로펌 김앤장이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 의미와 파장까지 잠시 후 나이트 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놓고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 즉각 경질을 요구하는 등 연일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이해찬 대표는 정치적 행동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반찬이나 간식으로 많이 먹는 어묵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묵 100g짜리가 나트륨 하루 섭취량의 60%를 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오후에 중국발 황사가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가 밤사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주말에도 때이른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와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대법관 출신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앞서 구속된 임종원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 행정처장을 지내면서 각종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각각 지난 19일과 23일 공개 소환된 이후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나이트 1부에서 전해드린 대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앤장의 압수수색 초유의 일인데요. 네, 국내 최대 로펌으로 강제징용 소송은 물론 수많은 사건에서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서서 든든한 해결사 역할을 마다치 않았는데요. 권력의 해결사를 넘어서 권력이 되기까지 김앤장의 비결이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망자만 1,300여 명으로 추산되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김앤장은 피해자 반대편에 서서 다국적 기업 옥시를 변호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파동 당시엔 폭스바겐을, 외환은행 헐값 인수 사건 때는 론스타를 변호하며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매출 1조 원,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엔 돈만 되면 무엇이든 하는 자본과 권력의 수호자란 꼬리표가 붙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피 맺힌 가족들이 이렇게 몰려있는데 김앤장 사무장이 한 명이라고 김앤장이 이것을 갖다가 맡고 있대요. 혹시 무슨 제품들 이 변호를 해주려고 일 맡고 있대요. 김앤장이 쌓아올린 성공 신화의 배경에는 이른바 힘있는 전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앤장은 수십억씩 연봉을 주면서 퇴직한 고위 법관과 검사,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장과 외교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등을 배출하면서 청와대가 김앤장 출장소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세금을 통해서 27년간 공직에 봉사를 하고 나서 로펌에 가신 겁니다. 정관예우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퇴직 공무원이 김앤장에 들어가 공정위 일을 수임하는 행태가 반복돼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에서 5년 정도 근무하면 김앤장 등의 로펌에 가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수임한다. 이런 것들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에 김앤장 출신 인사들은 주요 그룹의 사회이사로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전체가 사실은 김앤장이 다 곳곳의 권력기관에 다 장악돼 있는 거죠. 청와대, 그다음에 사법부, 그다음에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전체가 사실은 김앤장이 다 곳곳의 권력기관에 다 장악돼 있는 거죠. 청와대, 그다음에 사법부, 그다음에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전체가 사실은 김앤장이 다 곳곳의 권력기관에 다 장악돼 있는 거죠. 청와대,
그다음에 재벌 이러한 연대고리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김현장이죠. 사법농단 수사로 법원 핵심 부와의 노골적인 유착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김현장. 과연 그 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추명입니다. 여야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른바 4조 원의 세수 결손 대책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4조 원의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로 해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4조 원 세수 변동에 대한 부분은 원내대표단 협의로 넘기기로 했던 사안 가운데 하나라며 한국당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서면서 국회 예산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에 조국 민정수석은 연계돼 있지 않다며 야당의 경질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조국 수석 문책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조 수석에 대한 야당의 경질 요구는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의 경우 처세를 잘못했지 뇌물을 받아먹은 건 아니라며 모든 사안에 책임지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집권 1년이 지나면 공직기간이 안이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 공직사회가 해이해지지 않도록 당에서 독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반찬이나 어린이 간식으로 많이 먹는 어묵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묵 100g짜리가 나트륨 하루 섭취량의 60%가 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지 신윤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모양도 맛도 다양한 어묵 제품들. 요즘 같은 계절이면 뜨끈한 국물과 함께 어묵을 찾는 손님이 많습니다. 날씨 춥고 집인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따뜻한 거 생각나잖아요. 그럴 때는 국 같은 거 끓여서 어묵국 같은 탕 같은 거 끓여서 먹고. 그러나 무심코 먹었다간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어묵 2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0g, 즉 사각 어묵 2장 정도 또는 핫바 형태의 간식용 어묵 1개에 포함된 나트륨이 1일 나트륨 기준치의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최대 61%가 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영양 성분 함량은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모든 제품이 튀기는 과정을 거쳤는데도 열량과 지방 함량은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의 10% 이하였고 단백질 함량은 두부보다 높았습니다. 어묵은 상대적으로 단백질이 높고 열량 및 지방 함량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저감화가 필요했습니다. 어묵을 먹을 때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면 한번 데쳐서 먹는 게 좋습니다. 또 조리할 때는 간장이나 소금량을 줄이고 국물은 덜 먹는 게 건강하게 어묵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경질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대표는 야당의 정치적 행위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와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죠.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포커스 여러 번 나와서 평론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야당의 사퇴 압박이 거센 가운데 여당이 조국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주제어부터 보시죠. 나사 풀린 청와대, 풀린 나사를 쪼일 드라이버마저도 없는 상황입니다. 민정수석은 국회는 안 나오면서 자기 정치하느라 SNS나 빠져있고 이러고도 나라 꼴 잘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오히려 도둑놈 심보라는 점을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실제로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그 사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을 지킬 것인가, 조국을 지킬 것인가.
저희가 조금 전에 짧게 단신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해찬 대표가 오늘 조국 수석을 엄호를 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경중을 가려야 한다면서 이것은 경제과 관련된 큰 사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먼저 이해찬 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처세를 잘못한 행위지 무슨 크게 뇌물을 받아먹거나 뭐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다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정치 공세에 관해서는 저는 전혀 고렵지 않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요새 보도가 가끔 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매번 책임을 질 겁니까? 네, 정치 공세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 뇌물까지 만약에 받아 먹었다면 이해찬 대표 말씀대로 그건 게이트죠. 예, 게이트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안이 그럼 작은 사안인가? 그거는 좀 국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 온도와 좀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들이 이 사안을 좀 이제 굉장히 좀 엄중하게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비위를 적발해야 될 그 비위 감찰의 가장 정점에 있는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청와대 감찰반이라 그러면 권력 위에 거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통제가 사실은 쉽지 않은, 누구도 통제하기 힘든 그런 조직이라는 거죠. 그런 조직에서 뭐 사소하다고 느꼈을 수는 있으나 어찌됐건 그런 사안들이 이제 벌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이해찬 대표께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먼저 눈에 들어오셔서 그러셨을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꼭 적절했던 그런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뭐 여당 대표로서 고민이 담긴 좀 정치적 반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조국 수석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 참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인 도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한 인책 논란 자체가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조금 세기를 박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부재 중이라는 그런 시점도 있지만 또 조국 수석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또 이 정치적인 또 함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조국 수석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을 비롯해서 지금 뭐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또 특히 또 적폐청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있는 이 수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일종의 불명예 하차를 했을 경우에 지금 정치적 후과가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아마 여러 가지가 아마 염려가 작용된 반격이라고는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그런 그 생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당장 어제 민주당에서 논평을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께 깊이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한 그 당의 기조하고도 약간 거리가 떨어진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오늘 특히 지금 이 청와대 관련된 이 비위의 성격에 대해서 개인적 일탈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상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대표가 이렇게 성격 규명을 미리 해버리면 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진상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추가 의혹이 만약에 불거질 경우에는 상당히 여당 대표 떠나가서 여권 전체가 상당히 정치적 곤혹스러운 상황을 더 추가하는 그러한 또 부메랑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사안은 중대한데 아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모든 사안의 총체적인 책임을 민정수석이 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 네. 이게 또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이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떤 조직이든 간에 지휘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직원들이 뭐 설령 그 과오를 저지르더라도 그 윗분들이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군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또 엄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병들이 뭐 사고를 예를 들어 저질러도 그 지휘 책임을 물어서 뭐 승진해서 누락한다든지 뭐 이런 일도 이제 흔히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으로서 사실은 본인 휘하에 있는 조직원들의 관리를 잘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휘 책임이 이제 하나 있는 거고요. 그런데다가 이 조직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정원보다 더 위에 있는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정도로 이제 특히 이 공무원 비위 관련해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 감찰반원이 떴다 그러면 어떤 고위공직자들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위공직자들하고 약간의 이제 거래를 좀 한 것 같은 그런 의혹도 좀 불거지고 있고, 이건 굉장히 부적절했던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민정수석 스스로가 사실은 좀 입장 표명도 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도 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와대 사실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책임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비서실 전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뭔가 좀 청와대가 이야기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지금 함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뭐 이해찬 대표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야당은 언제나 정치공세를 펼치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야당의 정치공세가 아니고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상당히 사안을 엄격하게 바라보고 계신데 민주당의 오늘 입장은 조금 여기서 다른 것 같아요. 어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살짝 온도가 다른 이야기를 했죠. 조금 전에 그 민주당의 해명 관련해서 그래픽 띄워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재정 대변인, 어제 논평에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추가로 논평을 내서 이 사죄는 도의적 책임 때문이고 조국 수석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이 좀 달라진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제 그 여당이 그 국민께 사과한다는 그 논평을 내면서 또 여권 내부에서 당장 그 지금 또 조국 수석에 대한 인책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야당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인책론이 나오면서 좀 여권 내의 내분 양상으로 비치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으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안 계신 상황에서 여당이 앞장서서 이렇게 이 조국 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먼저 그 부각시키는 데 대한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작용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조국 수석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라는 겁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국 수석이 지금 뭐 사법개혁이다, 적폐청산 수사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개혁의 선도자의 입장을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불명예 퇴진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게 상당한 개혁의 차질, 나아가서는 개혁의 자초까지 나올 수 있다는 그러한 아마 상황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국민들이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는 생각과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뭔가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당 내에서는 뭐 지금 오늘 뭐 여당이 태도를 바꿈으로써 여당 내에서 상당히 조국 수석에 대한 옹호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마 여권 일각에서도 상당히 이 사안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아마 내부의 목소리도 지금 침묵하고 있는 목소리도 아마 곧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이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서운할 수도 있는 말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표창원 의원도 이제 방어에 나섰고 조홍천 의원만 좀 약간 좀 민망해진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다수의 의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조국 민정수석 이제 보호에 나섰는데. 이게 과연 그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일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한다면 조금 다른 결의 얘기를 오히려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았나. 지금 이제 그 화면에 나오네요. 네, 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 조국은 뭐 촛불 정권의 상징이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떻게 됐던 뭐 약간 좀 파트너십을 형성했다고 할까나. 뭐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좀 있겠죠. 그리고 뭐 많이 좀 야권에서 흔든다. 이건 이제 이해찬 이제 대표의 얘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법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야권이 좀 저렇게 공세 펴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 개혁을 조국 민정수석만이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법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 조국 민정수석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요. 그분들이 바톤을 이어서 또 하면 되는 일인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만료하려면 사실은 이 참모진들의 수많은 희생이 저는 뭐
뒤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국 민정수석도 아마 적절한 때 결단을 내려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방향에서 일을 좀 풀어가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안민석, 민병두, 손혜의 의원이 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봤는데 이렇게 되면 조홍천 의원은 조금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뭐 조홍천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먼저, 그러니까 지금 여권 내에서 최초로 그 조국 수석에 대한 인책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오늘 뭐 여권 내의 기류가 상당히 좀 변하면서 조홍천 의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지금 고립무원의 위치에 빠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홍천 의원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이 변할 것 같았으면 아예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조홍천 의원이 본인이 그 과거 지난 정권 때 이 청와대에서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수석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민정수석실의 직원들의 일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는 시각이 누구보다도 엄정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가 당시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이 공직문란 부분을 지적하다가 본인 스스로 정치적 희생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본인이 또 이 지금 야인의 신분에서 보면서 정권이 무너지는 모습도 봤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홍천 의원은 아마 지금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비의혹들이 사실 이걸 빨리 조기에 그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상당히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아마 나름대로의 그런 자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아마 상당한 이 내부 경고를 메시지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홍천 의원은 아마 다른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친문계 의원들이 상당히 조국 수석을 보호하는 메시지는 낸다 하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굽힐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이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게 좀 건강하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홍천 의원도 뭐 조국 민정수석 못지않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삼고초려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모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 또 정책 의미도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여러 의원들 발언 다 보긴 했습니다만 조홍천 의원처럼 청와대 핵심에서 또 이 공직기관 관련한 부서에서 이렇게 실무적으로 업무를 해본 분도 없다. 자,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를 그렇게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좀 엄중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조홍천 의원이 아무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전 절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홍천 의원 오늘 기자들 만나서 뭐 생각이 변할 것 같으면 SNS에 안 올렸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입장이 그대로라는 거니까 일단 청와대와 여당도 좀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야당도 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조수석이 사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활적폐청산 대통령께서 외치시고 하는데 청와대 내부는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튀는 적폐라면서 내 눈에 들보는 눈 감아서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청와대 기강문란 회의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귀국 후에 어떤 조치를 내리시는지 국민들과 함께 저와 자유한국당이 지켜보겠습니다. 또 기다리겠습니다. 조국 수석이 경질이 되어야지만이 이 부분에 관해서도 명확한 사실규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 수석이 대통령을 정말로 위한다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네네.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 저는 결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력의 오만이고요. 네네. 또 지지율에 심취해서 내부적으로 제대로 기강이 확립되지 못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청와대 내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 뭐 권력의 오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 정도 상황이면 조국 수석도 지금 사퇴 여부를 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뭐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상당히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함을 느끼고 아마 상당히 자신의 거치 이 여부까지 아마 고민 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국 수석은 뭐 일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뭐 대통령께서 이번 해외 순방 도중에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입장을 뭐 하나 일단은 올리지 않았습니까? 국내에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믿어달라. 정의로운 나라를 꼭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거든요. 물론 그것이 이번 사안을 적시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관측은 아마 이번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대통령 스스로 상당히 엄중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이 지금 관측이 지배적인데 네. 아마도 뭐 조국 수석도 그 대통령의 그 워딩을 아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뭐 지금 그 여당 의원들은 조국 수석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차라리 그 조국 수석이 스스로가 결단해서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희 전체 여권에게도 정치적 부담을 덜 지울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아마 결단하기에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조국 수석이 상징하고 있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것이 설교를 할 법일지는 아마 조국 수석을 비롯해서 뭐 청와대,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까지 상당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와대 내부가 뭐 썩어 들어갔다, 나사가 풀렸는데 이걸 조일 드라이버도 없다. 오늘 이런 멘트들이 나왔는데 앞서 이제 조홍천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어쨌든 정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한 이야기였다면 야당의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뭐 어찌됐건 뭐 사의 표명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아마 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겁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 기존에도 인사검증 관련해서 워낙 이제 공세를 계속 많이 펼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더 이제 야당으로서는 호재를 만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문제를 빨리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계속 이게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고민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국 민정수석은 뭐 언제든지 자기는 뭐 학교로 돌아갈 생각을 뭐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사의 표명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시기를 보겠죠. 어떤 때 이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를 이제 고민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안을 좀 고민하는 과정에 좀 들어가시지 않으셨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또 곧바로 이 민정수석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교체하는 것도 상당한 그 실질적인 부담이 많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사법개혁뿐만 아니더라도 이 기존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맡았던 역할들이 워낙 이제 많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제 대체할 만한 인물을 이제 찾아야 되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도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보낸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던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시간은 우리가 대통령에게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인사 검증을 워낙 또 꼼꼼히 해야 될 때이니까요.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이 정도 파상 공세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를 했습니다. 정의당까지 비판을 하면은 좀 물러서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있는데요. 물론 정의당이 오늘 사실 이 사태의 엄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의당도 물론 전제는 깔았습니다. 지금 이제 특감반 의혹이 점입 가경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 뭐 구체적인 의혹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직 장관 연루의 의혹까지 만일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러니까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정권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그 비의혹과 관련된 진상을 좀 더 지켜보고 난 뒤에 아마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공세 내지는 정치적인 아마 판단을 할 거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정의당이 상당히 그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이번 사안에서는 상당히 엄중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그거 자체는 아마 정의당은 이 부분이 민주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촛불 정권을 집권한 문재인 정부 넘어서 개혁 세력, 진보 세력에 대한 그 도덕적인 상당한 타격으로 아마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진상이 규명된다고 한다면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책임져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결단이 내려져야 된다고 한다면 조속히 결단이 내려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조국 수석에게 좀 힘을 실어줬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는지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조국 수석의 사퇴에 반대한다. 사법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올해까지 활동하는데 이 조국 수석이 물러난다면 도로 아미타불이 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박지원 의원의 분석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거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이제 딱 등장하셔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제 그런 이제 발언을 내놓으시는데 뭐 이런 분도 계셔야죠. 하지만 이제 객관적인 상황을 엄중하게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청와대가 언제나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박 전 의원이 지적한 것 가운데 한 가지 좀 이제 청와대가 참고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올해까지 활동한다. 그 이제 시점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점은 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의 이 교체 부분과 관련해서 하지만 대안은 빨리 가능한 한 찾으시는 것이 이 문제를 그 조기에 종결짓는 길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박지원 의원의 대안도 지금 일리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참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길도 참 마음이 편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이 특감반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용기 안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모두의 대통령께서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순방 중에 국내에서 관심사가 큰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짧게 준비한 거에 비해서 짧게 드리겠습니다. 짧게라도 제가 질문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외교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또는 뭐 다른 외교 문제 관련해서 하실 질문 있으시면 그냥 뭐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 관련된 질문 빼고는 짧게라도 밟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대통령의 이런 식의 대응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아마 이 장면이 지금 아까 좀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 순방이 사실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 더 나아가서는 이 지금 교착 국면에 있는 그 북한의 비핵화 부분의 물꼬를 틀려는데 상당히 초점을 맞췄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뉴질랜드로 가는 길에 아마 한미 정상회담의 그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그리고 향후 지금 많이 예상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라든지 그것이 앞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어떠한 그걸로 작동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에게 좀 홍보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아마 장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상당히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까지 그 진상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이야기했을 경우에 상당히 오히려 정치적으로 오히려 후폭풍에 휘말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이번 해순방에 목표했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이 순방 외교에 상당한 흠집이 생길 거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질문을 차단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기자들이 여러 차례 이렇게 질문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뭐 귀국을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든지 이 정도는 일종의 나름대로 시간표 정도는 제시하는 것이 좀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제가 이제 이런 경우에 언제나 이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자들의 어떤 사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위공직에 더군다나 계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전 예외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해 오신 분이고 또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나서서 설명도 하시겠다라고 누차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대목 가운데도 하나인데,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 사안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런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모진들의 좀 책임도 좀 꽤 좀 눈에 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은 의외로 심각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외면하시기보다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나로서도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 귀국해서 진상 파악부터 좀 하고 그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다라는 정도만 말씀하셨더라도 훨씬 야당의 공격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만큼 또 고민이 많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마지막으로 좀 어떤 귀국 카드를 들고 올 걸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시면 무엇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심각하게 아마 들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여당 내에서는 조국 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보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대통령께서 이 사안을 제대로만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조국 수석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체 경질까지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조국 수석에 대한 이 책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원래 예정됐던 연말 연초에 지금 청와대 개편 이 시기를 조금 당길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또 인사의 폭도 좀 더 전면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아마 집권 2기를 아마 대비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포함해서 대대적인 인사 개편까지도 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차재원 교수와 인사 먼저 나누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지난달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주제어 보시죠. 네, 처장님, 바로 강제징용 소송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70% 이상이 4개월 이내에 심리 불속행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사유는 피고 측인 미쓰비시 측에서 재상고 사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끌려간 사이에 2013년 9월에 미쓰비시는 그리고 신일본 제철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김앤장의 재상고 소송을 수임을 합니다. 이 당시 외교부 장관 윤병세 이분은 이 2013년 임용 당시에 보면 미쓰비시 신일본 제철에서 대법원의 상고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김앤장에 의뢰한 이 사건 소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제징용 소송 TF의 고문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됩니다. 역시 김앤장 출신의 곽병원 변호사, 이분 판사 출신이죠. 이분이 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되세요. 이 두 분이 결국은 대법원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연락체계를 통해서 이 재판에 관여를 하시고 개입을 하셨다는 흔적은 역력하다. 네, 사법부와 청와대 그리고 김앤장까지 삼각관계 연결고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자리에 김광삼 변호사가 같이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뜨거운 화제가 됐는데 일단 이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결이 된 걸까요? 일단 뭐 문제되는 재판은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된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사실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에서는 이제 우리 피해자 편을 들어줬어요. 네. 그래서 2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해라, 전범기업들한테.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인데 그때 이제 김앤장이 그때 수임을 해서 이 대법원 사건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재상고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몇 개월 내에 다시 원심 판결 그대로, 그러니까 2심 판결 그대로 선고하는 게 맞아요. 네. 맞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을 어떻게 하면 재판을 연결할까? 아니면 처음에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해야 하는데 네. 이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려면 전에 있는 판결과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이제 협의를 한 거죠. 그러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불러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음식점에서 만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게 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장이 될 사건에 있어서 재판 당사자와 거래를 했다. 이제 그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이 사법부와 청와대 또 이 김앤장 사이에 굉장한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고 이게 또 다른 것도 아닌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이 돼가지고 굉장히 네. 충격이 큰 것 같은데요. 우선 김앤장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사실은 이제 김앤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이제 표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전범기업 아닙니까?
전범기업을 이렇게 변호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김현장이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네.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전범기업에 유리하도록 결론이 나게끔 그렇게 활동한 흔적이 이제 곳곳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것도 아주 매우 공격적으로 좀 이제 진행을 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김현장은 좋은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전관예우죠. 네. 그러니까 특히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면 김현장으로 고문으로 모신다든지 해서 사실은 이분들을 또 활용도 하고 이분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퇴임 이후에 이제 노후 생활까지 보장해 주는지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여실히 좀 작동한 것이 아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도 흔들릴 정도였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법 쪽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 김현장을 압수수색했다.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 특히 대한민국 제1의 대형 로펌 아닙니까? 네. 그거를 사실은 압수수색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방어권 보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검찰에서는 지난번 임종원 전 차장의 이제 공소장에 보면 김현장 로펌의 언급이 한 4번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건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서는 김현장, 청와대 그리고 대법원이 밀접하게 이제 삼각관계를 형성해 왔고, 그다음에 전원합의체로 이걸 회부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논의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객관적결 재판부가 재판의 당사자와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엄중한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법농단 수사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봐도 될까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발부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 두 전직 대법관들에게 이렇게까지 한 이 전례가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다가 이 두 분 다 법원 행정처장까지 지낸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가장 요직을 거친 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지경까지 네.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이 칼끝이 결국 겨누는 것은 누구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일 네. 수밖에 없다. 그 길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 처리를 위한 밑작업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이고 마무리 작업을 이번에 한 것이다. 검찰 쪽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으로 가는 건데 시기를 좀 저울질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영장이 이제 언제 이번에 영장이 이제 발부되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구속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두 대법원장이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달 중순 정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부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문제는 있죠. 만약에 5일날 영장 심사를 해서 발부가 되면 구속 기간 연장까지 합쳐서 한 20일 정도 수사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달 말 정도 소환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조금 더 뒤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강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 영장 전담 판사 5명 있는데 그중에 한 3명 정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는 연결고리 좀 있어요. 배석을 했다랄지 아니면 재판 연구관을 했다랄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 대법관 2명 영장이 청구된 2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그중에 3분이 만약에 영장을 맡게 되면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3명 중에 1명이 맡게 되면 스스로가 본인이 이제 회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영장이 발부되면 사법농단 관련 수사는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만약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면 이제 법원에 대한 이제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박 전 대법관과 이제 고 대법관이 이제 범죄 사실이 그냥 혐의가 좀 틀립니다. 그런데 박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범죄 사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박 대법관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하는 이제 그런 절충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이 범죄 사실의 소명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국민 절반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하는 데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법부에서 조금 더 마음 깊이 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허구한 변변이 한국이 그런 새끼.
제발 좀 나와. 지금 바로 메이킨으로 해결하세요. 변비, 복부 백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좋아. 육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연. 좌우가 똑같아요 2588 2588 대리운전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네, 오늘 하루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내일은 어떤 뉴스들이 주목받을까요? 간단히 짚어보죠. 내일 브리핑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내일 발표되고 개별 성적표는 모레 배부됩니다. 이번 수능에서 어렵게 출제된 국어와 수학 나형은 1등급 컷이 80점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제신다 아던 총리와 만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끝으로 문 대통령은 순방을 모두 마치고 내일 밤 귀국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홍 후보자는 경제정책과 업무 추진 의지가, 그리고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 문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 계정 해경군 김 씨의 소유주로 의심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소환됩니다. 김 씨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문 대통령 아들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임원을 가두고 때린 혐의를 받는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내일부터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는 노조원 11명 가운데 5명을 내일 불러 조사하고 나머지도 이번 주 안에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가 내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전시에서 태조 왕건의 스승인 희랑대사 좌상이 처음으로 합천 해인사를 나와 관람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일 브리핑이었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즐기기도 전에 또다시 불청객 황사 소식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는 황사가 유입될 전망인데요. 이 때문에 잠시 좋음 수준을 회복한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부터 다시 크게 치솟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8도로 예년 기온은 10도가량 웃돌겠고 낮 기온은 11도로 예년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에 5에서 40mm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비구름의 뒤를 따라 황사가 유입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황사용 마스크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8도에서 1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8도, 대구 11도, 광주 12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예년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1도, 대구 14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모레부터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토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내일은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해군이 잠수함 속에 토끼를 태우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토끼가 먼저 반응해서 제때 물 위로 오를 수 있도록 했다고 하죠. 어느 작가는 시인을 여기 빗대었습니다만 저희는 언론 역시 이 잠수함 속의 토끼가 되어 시대의 경고등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개편된 YTN 진심을 다해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스포츠 뉴스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아스널을 상대로 맹활약을 펼쳤지만 유럽 통산 100호 골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팀도 아쉽게 역전패했지만 경기력은 최고조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첼시전 골을 계기로 자신감을 회복한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0대1로 뒤지던 전반 11분, 상대 진영 오른쪽에서 날린 강력한 슈팅이 골키퍼에 막혔지만 팀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전반 30분, 토트넘의 동점골도 손흥민의 활약에서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얻어낸 프리킥을 에릭센과 다이어가 그림 같은 동점골로 합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분 뒤, 손흥민은 상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수비수들과 충돌하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아스널 선수들은 할리우드 액션이라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리 케인이 골을 성공하면서 토트넘은 2대1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유효 슈팅 3개를 기록한 손흥민은 후반 34분 교체됐고 토트넘은 후반 연속골을 내줘 아쉽게 2대4로 역전패했습니다. 유럽 통산 100호 골 달성을 다음 기회로 미뤘지만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토트넘 선수 중 가장 높은 평점 7.5점을 줬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토트넘의 1대3 완패를 당했던 첼시는 풀럼을 꺾고 리그 3위로 도약했습니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페드로가 선제골을 터뜨린 첼시는 후반 37분 로프터스-치크가 추가 스위기골을 터뜨리면서 2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지난 시즌 2부 리그 MVP에 올랐던 경남 말컹이 올해 1부 리그에서도 MVP를 거머쥐었습니다. 감독상은 고별전을 치른 전북 최강희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경남FC 말컹 선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말컹. K리그 득점왕 말컹이 베스트 11에 이어 MVP까지 3관왕이 확정되자 환한 미소를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해 2부 리그에 이어 올해 K리그 1도 잇따라 제패한 최초의 선수라는 영예도 함께 안았습니다. 각 팀의 주장과 감독, 기자단 투표까지 합산한 결과 55점으로 32점을 받은 전북 이용을 비교적 여유 있게 제쳤습니다. 감독 투표에선 뒤졌지만 선수와 기자단 투표에서 이용을 압도했습니다. 올 시즌 31경기에 출전해 26골이라는 경이적인 골 행진으로 득점왕에 올랐고 무엇보다 1부 리그로 승격한 첫해 2위까지 오르며 K리그의 경남 돌풍을 일으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Familiares que estão acompanhando de fora, aos meus fãs que estão ali atrás. Gostaria de agradecer, dedicar esse prêmio a eles, ao próprio treinador também, não podemos deixar de dedicar a ele. 기대를 모은 감독상은 내년 중국 프로리그 이적을 앞두고 K리그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상 최단기간 우승 확정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6번째 수상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제 K리그에서 마지막 시상식 또 마지막 수상 같은데 우리 선수들이나 팬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K리그2에서는 나상호가 득점왕과 베스트 11, MVP까지 3관왕을 차지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음을 증명했습니다. 나태해지지 않고 조금 더 한국 축구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밖에 최고의 신인에게 주어지는 영플레이어 상은 울산의 한승규, 골키퍼 베스트 11 상은 대구 조현우에게 돌아갔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YTN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